자, 계속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자, 실내 구간은 이 식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예제입니다. 예제, 이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자, 미국 경영협회는 소매점의 매장 관리자 평균 수입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256명의 관리자에 대한 표본 평균이, 그리고 표본을 구해봤더니 표본 평균이 45,420불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2,050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1,000원씩으로 따지자면, 1,100원 정도 따지자면, 이게 얼마나 되죠? 이게 거의 이제 한 5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매장 관리자 5천만원.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협회에서는 다음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인가?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는 범위는 얼마인가? 개선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은 얼마인가? 요거는 이제 이 점추정을 하라,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점추정, 점추정치를 보면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이 평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냥 점추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을 포함하는 범위는 얼마인가? 범위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실내 구간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 여기 지금 X바는 줘야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X바, G, 시그마, 그 다음에 루트 N을 알아야 되는데, X바는 주어져 있습니다. 표본 평균 주어져 있고, 시그마도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집단의 표본 편차는 요거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요거다, X바는 요거다. 그 다음에 N도 알려져 있습니다. 256명, 그게 N이겠죠. N. 근데 G 값을 알기 위해 가지고 신뢰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신뢰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험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시험 문제 못 풀고 그런 거를 좀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신뢰 수준이나 유의 수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주는데 혹시라도 내가 깜빡하고 이걸 잊어먹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신뢰 수준을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에 적으면 돼요. 답안지에다가 신뢰 수준 95%를 했다, 99%를 했다, 아니면 90%를 했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임의의 신뢰 수준을 선택해서, 실제로도 실제 문제에서도 이 신뢰 수준은 선택이 돼야 됩니다. 누가 주어지는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를 해서 신뢰 수준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평균은 얼마인가?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지만 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점추정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함하는 범위다. 그렇죠? 범위를 알 수 있느냐? 범위 이제 일단 신뢰 수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 수준을 우리가 그냥 95%로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G값을 1.96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용을 해가지고 G값이 1.96을 넣고 신뢰 구간을 구해봤더니 이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51 요 대주고 빼지는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오차의 한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내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한값, 실내 구간의 하한, 실내 구간의 상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양쪽 것 실내 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가지고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실내 한계다, 컨피던스 리밋이다, 실내 한계, 요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요 신뢰할 수 있는 한계다. 요게.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더해지고 빼져지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오차의 한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계산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까 설명을 했죠. 내가 표본 크기가 256인 표본을 내가 수천 분 구해가지고, 각 실내 구간을, 각 이제 표본에 대해 실내 구간을 구했을 때, 이 중에 이 실내 구간, 수천 개 되는 실내 구간 중에서 딱 95%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나머지 5%는 모평균을 포함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내 구간의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자, 앞에서 우리는 시그마가 알려져 있을 경우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 책에 설명된 거 보면, 경영대 학장은 경영대학 학생이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30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지난주에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학생 처장은 통학한 학생들의 통학 거리를 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또 통학 거리를 추정하고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또 통학 거리를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 대출. 미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다니는 대학 자금을 대출을 받습니다. 미국은 오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여담을 조금 하자면, 미국의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문화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18살이 되면 무조건 집에서 나와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일단 만 18세가 딱 되면 무조건 집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입니다.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딱 집을 무조건 나가가지고 이제 방을 어디 아파트 같은데 방을 얻든지 어디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8살이 지났는데도 집을 안 나가요. 그죠? 그러면 이웃에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 학생은, 쟤는 좀 어디, 이상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8세만 지나면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독립을 합니다. 집 바로 옆에 살더라도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할 때 보통 이제 부모님이, 아빠가 이제 차에다가 개 살림살이들, 그죠? 그러면 침대 쓰던 침대하고 살림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잔뜩 하고, 또 독립하니까 이제 또 필요한 살림사들이 있겠죠. 그런 거는 부모님이 사줍니다. 이제 형편이 조금 되는 집안에서는 아빠가 타던 차까지 줘요. 차까지. 그래서 운전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부모가 옆에 타고 있으면 애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차 운전을 부모가 타고 있으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증 딸 수 있는 그 연령도 16세인가 굉장히 어렸을 때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세쯤 되면 운전면허증은 다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심지어
차를 이제 끌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근데 주택가 근처에 세워놓고 이제 뭐 학교로 가고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18세가 되면 무조건 이제 그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하고 보통 대학 다니는 등록금은 학생이 본인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느냐? 보통 첫 해에 등록금 부모님이 내줘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뭐 미국에서도 요즘은 계속 부모님이 등록금을 계속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첫째 등록금은 부모님 내주든지 아니면 학생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졸업하고 돈 벌어서 갚습니다. 갚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독립을 했는데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받느냐? 물론 이제 받아 쓰는 학생들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합니다. 특히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5월 달에 하거든요. 5월 달에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8월 말쯤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9월 초나 계약할 때까지 이제 거의 5, 6, 7, 8 거의 3달 반 정도 3달 반이나 4달을 거의 한 넉 달 정도 3달 정도를 이제 여름 방학 기간을 가지고 이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가서 뭐 월마트 같은 데서 점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생들이 거의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는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몬타나 조립대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그 몬타나 조립대는 이제 주위에 자연 환경이 좋고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국립공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사실 6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충분히 벌고 이제 9월 달부터 학업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미국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도 크지만 그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면서 배우는 사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미국 대학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이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자기 전공에 좀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주로. 그런데 인턴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점이 사실 1년 동안 대학 다니는 하고 이제 일하는 게 섞여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배운 그런 경험들을 다 같이 하면서 다 같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학 교육이 훨씬 더 조금 더 전위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대부분 공부를 막 이렇게 열심히는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제 흥미가 있고 나중에 대학원 가고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전공에 좀 맞는 거 인턴십 해보고 그런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배우는 거 있죠. 대학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출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학비는 대출을 받고 대출의 그게 굉장히 이율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명목상의 뭐 이율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 대출을 다 안 갚았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이 대출 받은 거는 그냥 떼먹어도 이자가 뭐 더 붙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평생 뭐 그냥 이자를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안 갚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던 때도 꽤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세금을 좀 부과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의대 같은 경우에 학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의대는 이제 일반 등록금의 뭐 한 서너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 졸업하자마자 한 1, 2년 안에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만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학생 대출은 등록금에 비례해 가지고 등록금만큼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제 무조건 의대 학생들이 대출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중에 안 갚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뭐 그런 도덕적 해이도 있고 해서 요번에는 이제 요새는 그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음을 얘기를 했고, 그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T분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T분포. 그 T분포는 이제 그 정규분포를 우리가 이제 T분포를 언제 사용하느냐, 그걸 조금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규분포는 언제 사용하느냐, 주로. 자, 관심의 대상이 모평균일 것. 관심의 대상이 모평균이 아니면 정규분포를 사용할, 뭐 다른 이유도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정규분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할 경우. 뭐냐? 샘플 수가 30 이상.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모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게 샘플의 수가 30 이상일 때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좀 전 예제 같이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T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관심의 대상이 모평균일 것. 이건 같습니다. 정규 분포랑. 우리가 T분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모평균에 대한 뭐 추론이나 그 가설 검증을 할 때만, 나중에 배우게 되는 가설 검증을 할 때만 T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T분포를 사용은 언제 하느냐?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 샘플 수가 30 이하일 때, 샘플 수가 30 이하일 때는 T분포를 사용한다. 주로 이제 이 모표준 편차를 모르고 샘플 수가 30 이하일 때는 T분포를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표준 편차를 모르고 샘플 수가 30 이상일 때는 T분포를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정규분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샘플 수가 30 이상이면, 모표준 편차를 몰라도 샘플 수가 30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분포나 T분포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오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이런 경우에 T분포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분포가 조금 더 이렇게 분산이 큽니다. 정규분포보다. 그렇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그냥 T분포를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T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와 같이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종 모양이고 대칭입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표준 정규분포와 모양이 비슷한데 또 무엇이 같으냐? 표준 정규분포가 같이 평균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G분포고 이게 지금 T분포인데, T분포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T분포는 여러 개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G분포보다는 이 퍼짐의 정도가 더 크다. 이제 샘플 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샘플 수가 적으니까 이 분산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와 다르게 하나의 분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제 T분포 같은 경우에 이 표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달라진다.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게 퍼짐의 정도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 표준 T 분포의 모양이 다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G 분포 같은 경우에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구하기 위한 표도 다양한 경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표를 이렇게 한 장으로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는데 그럼 T 분포에 대해 가지고 G 분포하고 비슷한 확률 값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이 각 표본 수에 따라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표 한 개 정도의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T 분포표가 필요할 텐데 편의상 그래서 T 분포표는 뒤에 나오겠지만 각 샘플에 대해 가지고 다 그 표준 T 분포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해진 어떤 정해진 값에 대해서만 많이 사용되는 그 값에 대해서만 표준 정규 분포표를 T 분포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표준 정규 분포보다 흩어짐의 정도가 크지만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그러니까 T 값이 크면 클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그래서 그 샘플 사이즈 N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데 N 값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T 값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규 분포 값 쓰라 이거죠, 그냥. 자, 이제 N이 작을 때, N이 여기서 보면 5일 때, N이 5일 때, 이제 G 분포와 T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95%의 신뢰 수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G 값을 우리가 아까 구했을 때 G 값 1.96 마이너스 1.96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게 95%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T 분포에 적용을 해보면 T 분포 샘플 수가 N이 5인 T 분포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T 값을 찾아보면 이 X축이 이제 T 값이죠. 요 G 분포에서는 우리가 G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T 분포에서는 T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T 값은 표본에 대해서 구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T 통계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 G 값은 또 G 통계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G 통계량, T 통계량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똑같은 신뢰 수준에 대해 가지고 그 유의 수준이 각각 0.05, 0.25, 0.025 여기도 똑같이 0.025, 0.025가 되는 T 값은 2.766 이게 G 값은 1.96이었는데 얘는 이제 2.776 상당히 큰 값이 되죠. 이것도 마이너스 2.776이 이로써 이 샘플 수가 좀 적을 때는 G 분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값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이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N 값이 6, 7, 8, 9, 10, 11, 12 쭉 커지면 커질수록 이 T 값은 똑같은 신뢰 수준에서 T 값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좀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다르게 자유도에 따라 가지고 분포가 달라집니다. 자유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유도라는 말이 자유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유도는 T 분포표의 자유도는 N-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자유도가 뭡니까? 자유도라는 것을 사실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유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T 분포의 자유도는 N-2다. 샘플 수 빼기 2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고 이 자유도는 이제 샘플을 구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죠? 샘플을 구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샘플을 구하는데 그죠? 샘플을 하나씩 구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표본을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는데 20개 중에서 이제 20개를 선택을 할 20개가 있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선택의 초이스가 없죠.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n-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도가. 이 n개를 선택하는데 n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n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사람은 이 선택에 이 폭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n-1이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다르게 자유도에 따라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제일 위에 실선으로 된 거 요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예요. 분포고 T가 1일 때가 요 실선 T 점선으로 된 이제 점선으로 된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T5가 요 실선으로 된 이게 잘 안 보이나 모르겠네요. T100은 거의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되는 여기서 요 흑색으로 된 T1일 때 요 그 값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표준 편차가 큰 그런 값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자유도를 degree of freedom, 영어로는 df라고 합니다. df, 어떤 교과서에 따라 df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자유도는 n-1이 된다. 자, 그 다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t 분포표를 읽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요 노테이션, G 알파 노테이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G 알파 노테이션. 그죠? 내가 G, 아까 몇 장이죠? 7장이었나? 7장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 읽을 때 G 알파 이 표기법을 반드시 알아라 그랬는데, G 알파라고 표현하면 요 알파는 요 왼쪽에서부터 누적 확률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T 분포도 비슷한 노테이션을 씁니다. 요 노테이션이에요. T 알파의 n-1. n-1은 요 자유도니까, 그죠? 자유도니까 알파의 n-1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 G 분포는 자유도가 없죠. 자유도가 필요 없고 G 분포는 하나밖에 없으면 자유도가 없는데, T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 가지고 분포가 다 다르니까 자유도를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 알파는 G 알파 요거하고 같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T 알파의 n-1 노테이션은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T 값은 이 T 분포상에 있는 이 T 값을 의미해요. T 값이 요게 T의 알파 n-1 어떤 요게 T, 예를 들어 요게 T의 알파의 n-1이라고 가정을 하면 n-1이면 요거 값보다 더 어떤 T 값이 내가 더 커질 확률 요거죠. 요거를 알파를 한다. 요 노테이션은 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축의 점을 T의 알파의 n-1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 요게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T 분포도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T의 1-알파의 n-1,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요 알파는,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T의 알파의 n-1은 요게 이제 알파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걸 알파로 만들어주는 요게 알파라는 얘기는
이 전체 누적값이 1-알파라는 얘기예요. 1-알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t 값은 뭐가 되느냐? 요 t 값은 그냥 1-알파의 n-1 요거하고 같다. 요거하고 같다. 또는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 요거는 또는 그냥 1알파 t 알파 n-1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그죠? 이게 요거 같다. 같은 표기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에 0.05에 8. 여기 n-는 자유도가 8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림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그림상으로 t 분포에 이거는 n이 뭐냐? n이 9라는 얘기죠. 이 샘플의 수가 9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 0.05가 되는 이 t값, 그죠? t값이 바로 1.86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노테이션을 보시면, 이 노테이션은 t의 0.95다. 그러니까 t 알파가 이게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알파가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일단 알파 정확하게 좌측의 누적 확률 이게 0.5, 이게 0.5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요즘 노테이션이 좀 이상한데요. 여기 자유도가 10인. 요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유도가 알파가 0.9고 자유도가 10인. 요 값은 마이너스 1.812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t의 알파의 7, 요거는 마이너스 2.517인데 거기로부터 알파 값을 이제 이 t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 t 값하고 자유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알파 값을 추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t분포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사용은 안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또 원리적으로 어떻게 구하는구나,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다음 이제 t분포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t분포표를 읽느냐, 그걸 이제 한번 보시면, 자, t분포표는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런 형태로 다양한 이제 값을 한꺼번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를 해 놓는데, 자, 우선 이 t분포표의 제일 첫 번째 열에는 지금 t분포표 요게 지금 자유도가 1에서부터 26까지고 또 밑에 더 있습니다. 여기 좀 잘렸어요. 제가 좀 크게 표시를 안 하고 잘렸고, 또 자유도가 36부터 또 쭉 나와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자유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데, 제일 좌측에 있는 열은 자유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는 confidence interval,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책에 여기 신뢰 수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거 죄송합니다만 내가 영어로 번역을 안 했는데 신뢰 수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뢰 수준. 그래서 80%, 90%, 95%, 98%, 99%, 99.9% 요거에 대해 가지고만 값이 주어져 있어요. 다른 값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요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게 바로 confidence interval은 t 값이 마이너스 t에서 t 값인데, 요게 0.8이라는 얘기죠. 요게 0.8, 요거는 0.9, 요게 또 95%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 요거는 일단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요거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설명을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무시를 하세요. 지금 당분간.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신뢰 수준에 해당이 되는 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8 이게 그 80% 0.8이잖아요. 1 빼기 0.8은 0.2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는 그냥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대1로 매칭해서 보면 된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95%고,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신뢰 수준이 95%란 얘기는 알파가 0.05라는 얘기죠. T 알파가 0.05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자유도가 7인 요 값은 2.365가 되는 거예요. 2.365.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신뢰 수준이 95%니까 이쪽이 0.0, 025, 이게 0.05, 이게 2.5인 T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T 알파 노테이션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떤 값이 되느냐? 요 값은 T의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값은 이제 알파가 바로 0.025가 되겠죠. 0.025 5 자유도가 7. 요 값을 제가 좀 전에 읽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2.365다. 여기 2.36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양한 종류의 요 t 값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설명을 계속했다가는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를 엑셀로 할 수 있어요. 엑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했던 대로 이거는 지금 어떤 데이터 내가 그 우리 책에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온 건데 이것도 다음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없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9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9장을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27일까지는 중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그걸 명확하게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수업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가장 힘든 점이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여러분들 과제 낸 거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몇몇 학생들 보면 과제를 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구나. 내가 뭐 설명을 잘못하나 아니면 이 학생이 뭐 다른 문제가 있나, 개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지금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엔 뭐 그냥 온라인 수업 안 할 때에 비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할 때 학생들이 좀 더 잘 따라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쨌든 잘 따라오고 있죠. 추측이 되지만 실제로 그건 제가 그냥 제 그 추측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 피드백이 없는 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구나 어쨌구나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면 또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뭔가 여러분들이 뭐 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나 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데 피드백을 받기가 조금 힘들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수학습센터에서 하는 그 수업 그 피드백 그걸 조금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